미국 조지아주 새벽 5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무장한 이민단속청 요원들이 현대차 배터리 공장을 급습했어요. 잠에서 깬 한국 노동자들은 수갑이 채워진 채 구치소로 끌려갔습니다. 300명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거예요. 차가운 철창 안에서 절망에 빠진 그들을 보며 영국 인권 변호사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결국 미국 눈치만 볼 거라고 강대국 앞에서 작은 나라는 항상 무릎 꿇는다고 단언했어요. 그런데 나흘 후 하늘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태극기가 그려진 전세기가 구름을 가르며 내려왔어요. 그 순간 세계가 경악했죠.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그 오만한 변호사가 말을 잃고 떨기 시작했을까요? 300명을 모두 고국으로 데려온 그 놀라운 힘의 정체는 뭘까요?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의 진짜 실력을 알려주세요. 그럼 그 충격적인 반전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여러분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올리비아 스콧, 런던에서 30년간 이민자 인권을 다뤄온 변호사입니다. 세계 각국의 비정한 외교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2023년 여름 미국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제 모든 신념을 박살내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조지아주 사바나 인근의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한국 노동자들에게 갑작스럽게 지옥이 찾아왔어요. 새벽 5시 무장한 이민단속청 요원들이 공장과 숙소를 동시에 급습했습니다. 잠에서 깬 노동자들은 상황 파악도 못한 채 수갑이 채워져 구치소로 끌려갔어요. 제가 한국을 무시한 이유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30년간 수많은 나라들의 추악한 민낯을 봐왔거든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민보다 강대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했어요. 특히 미국이 압박하면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는 게 일상이었죠. 2015년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난 참사가 생생히 기억났습니다. 필리핀 노동자 2,000명이 불법 체류자로 몰려 대량 추방됐을 때 필리핀 정부는 뭘 했을까요? 그냥 조용히 받아들였어요. 더 끔찍한 건 태국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미얀마 노동자들이 현지에서 성폭행과 폭행을 당해도 미얀마 정부는 침묵했습니다. 태국과의 경제관계가 더 소중했거든요. 인도네시아는 어땠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인도네시아 가정부들이 학대받는 영상이 전 세계에 퍼져도 제대로 된 항해 한 번 못했어요. 석유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었죠. 한국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아직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 안보를 미국에 완전히 의존하는 나라가 어떻게 미국에 맞설 수 있겠어요? 게다가 한국의 경제도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잖아요. 삼성, LG, 현대차 모두 미국이 최대 시장 중 하나예요. 경제적 보복이 두려워서라도 강하게 나서지 못할 거라고 봤습니다. 과거 사례들이 제 확신을 더욱 굳혔어요. 2020년 코로나 초기에 세계 각지에서 한국인들이 차별받고 폭행당했을 때도 한국 정부는 조용한 외교로만 대응했잖아요. 미국에서 아시아인 혐오 범죄가 급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계 미국인들이 총격을 당하고 폭행을 당해도 한국 정부는 우려 표명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국제인권포럼에서 제가 자주 지적했던 문제였어요. 아시아 국가들은 체면과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 때문에 직접적인 대응을 피한다고 비판했었죠. 특히 유교 문화권 국가들은 갈등을 표면화하기보다는 뒤에서 조용히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했어요. 공개적으로 맞서는 건 예의에 어긋난다고 여겼거든요. 한국의 외교 스타일도 그런 연장선이었어요. 늘 신중하고 조심스러웠죠. 미국이나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하느라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결단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경제적 성장은 이뤘지만 외교적 독립성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어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아직 미성숙하다고 봤습니다. 미국 내 한국의 정치적 영향력도 제한적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 로비나 아일랜드계처럼 강력한 정치적 네트워크를 갖지 못했다고 생각했죠. 한국 대사관의 평소 행태도 그랬어요. 늘 저자세였고 미국 정부 눈치를 보느라 바빴습니다.
자국민 문제보다는 외교적 마찰을 피하는데 더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조지아주 사건이 터졌을 때도 똑같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며칠 지나면 외교부에서 우려 표명, 성명 하나 내고 조용한 외교 채널로 적당히 타협점을 찾겠다고 발표할 거라고 봤습니다. 언론에서도 기껏해야 영사 보호 확대니 법적 지원 강화니 하는 뻔한 얘기들만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세기 동원 같은 극단적 조치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동료 변호사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할 때도 같은 의견이었어요. 한국은 결국 현실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강대국 앞에서 작은 나라의 한계를 보여줄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래서 첫 이틀간은 뉴스조차 자세히 보지 않았어요. 뻔한 결말이 나올 게 뻔했으니까요. 곧 조용히 덮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런던 사무실에서 다른 사건들을 처리하면서도 가끔 조지아 소식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어 보였어요. 역시 예상대로군,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3일째 되던 날 오후 제 확신을 산산조각 낼 폭탄 같은 소식이 터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세기를 동원해서 체포된 노동자들을 전원 귀국시키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처음엔 오보인 줄 알았어요. 전세기라니요? 이민 문제로 전세기를 동원한다는 건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었거든요. 설마 한국이 그런 무모한 결정을 내렸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3일째 오후 4시 제 휴대폰에 BBC 속보 알림이 떴어요. 한국 정부 전세기 동원 발표라는 제목을 보는 순간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급하게 뉴스를 확인해 보니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서 전세기 파견을 지시했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국민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청와대에서 공개됐어요. 비용이나 외교적 부담을 고려하지 말고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외교부는 즉시 비상대책팀을 구성했습니다. 외교부 차관이 직접 팀장을 맡고 주미 대사관과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합동으로 작전에 들어갔어요. 가장 놀라운 건 속도였어요. 체포 소식이 알려진 지 겨우 3일 만에 구체적인 귀국 작전이 발표된 거였습니다. 이런 속도는 상상도 못했어요. 보통 이런 사안은 각종 위원회를 거치고 부처 간 협의를 하느라 몇 주는 걸리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토론이나 검토 과정을 훌쩍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미국 국무부와의 협상도 예상보다 훨씬 빨리 진행됐어요. 한국 측이 최고 위급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서 압박을 가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주미 대사가 직접 국무부 차관보를 만나서 강력히 항의했고, 서울에서는 주한 미국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서 공식 항의 의사를 전달했어요. 제가 아는 외교 관례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이민 문제로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가는 나라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급하게 동료들에게 연락해서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어요. 모두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런 강수를 둘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들 했어요. 이민법 전문가인 제임스는 더욱 놀라워했어요. 이민 구금 상황에서 전세기 동원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거든요. 법적으로도 복잡하고 외교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라고요. 국제법 전문가 마리아도 고개를 저었어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엄청난 부담이 될 텐데 어떻게 이런 합의가 가능했을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외교 채널을 통한 정식 항의와 동시에 언론을 활용한 압박도 시작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이 문제를 톱뉴스로 다뤘어요. 단순한 이민 문제가 아니라 인권 침해 문제로 프레임을 잡고 국제 여론전을 벌였습니다. CNN과 BBC에도 한국 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했어요. 무고한 노동자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도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휴먼 라이츠 워치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한국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했어요. 각국 정부의 자국민 보호 의무에 대한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온라인에서 자발적으로 해시태그 우리 국민 지키기 해시태그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정부 대응을 적극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어요. 이런 시민의식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해외 교민사회도 즉시 움직였어요. 미국 전역의 한인회들이 긴급 연대 회의를 열고 현지 언론과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애틀랜타의 한인회가 공동 성명을 발표했어요. 조국이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은 당연하다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현지 한인 사업가들도 발 벗고 나섰어요. 변호사 비용 지원, 가족들 숙박비 제공, 언론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점점 당황스러워졌어요.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평소 알던 한국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조용하고 신중한 외교가 아니라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변화된 외교 스타일에 주목하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과거에 한국은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소극적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중견국으로서의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비슷한 논조였어요.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강하게 주장하는 균형 감각을 보이고 있다고 봤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30년간 쌓아온 제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던 중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실제로 대한항공 전세기가 준비됐다는 거였습니다. 보잉 777기 한 대가 애틀랜타로 향한다고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 정부가 정말로 약속한 대로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수십억 원의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말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진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세기 소식을 듣고 저는 즉시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놓칠 수 없었거든요. 24시간 만에 애틀랜타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이미 한국 언론진들이 대거 몰려 있었어요.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물론이고 방송사까지 총출동한 상태였습니다. 현지 미국 언론들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CNN, MBC, CBS 모두 취재진을 파견해서 실시간 중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내부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한국 총영사관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표정이었어요. 긴장은 있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총영사가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체크리스트를 들고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빠뜨릴 게 없는지 점검했습니다. 의료진도 대기하고 있었어요. 구금 과정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응급처치 장비까지 준비돼 있었습니다. 통역사들도 여러 명 배치돼 있었어요. 영어가 서툰 노동자들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모습이었습니다. 심리 상담사까지 동행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단순히 데려오는 게 아니라 트라우마까지 치료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오후 1시경, 드디어 전세기가 나타났어요. 하늘 멀리서 점점 커지는 항공기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대한항공 보잉 777기, 동체에 선명하게 그려진 태극기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착륙하는 순간 공항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지고 있다는 걸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구금됐던 노동자들을 태운 버스들이 도착했어요. 총 15대의 버스에 나누어 타고 온 297명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지난 며칠간의 충격과 두려움이 아직 가시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태극기가 그려진 전세기를 본 순간 표정이 확 밝아졌어요. 조국에서 자신들을 데리러 온 거라는 걸 실감한 거였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벌어진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가족들과 상봉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부인과 포옹하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며칠간 연락도 못하고 걱정만 끼쳤을 텐데 이제야 안심이 된다며 계속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어린 딸을 둔 아버지는 아이가 달려와 안기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춰줬어요. 아빠가 돌아왔다며 환하게 웃는 아이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나이든 어머니가 아들을 끌어안고 펑펑 우는 모습도 있었어요. 이민 와서 고생하는 아들이 이런 일까지 당했다니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의 세심함이었어요. 마지막 한 명까지 직접 확인하면서 빠진 사람이 없는지 점검했습니다. 총영사가 직접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안부를 물어봤어요. 몸이 아픈 곳은 없는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구금 과정에서 다친 사람들을 위해 응급처치도 해줬어요. 간단한 상처 치료부터 혈압 측정까지 의료진이 바로 대응했습니다. 심리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담사가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줬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위로했습니다. 법적 문제에 대한 상담도 즉석에서 이루어졌어요. 변호사들이 동행해서 향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탑승 절차도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우선 탑승시키고 가족 단위로 좌석을 배정했습니다. 기내에는 한국 음식이 준비돼 있었어요. 며칠간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을 사람들을 위해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까지 정성스럽게 준비됐더라고요. 승무원들도 평소보다 훨씬 친절했어요. 특별 임무라는 걸 알고 있는 듯 모든 승객을 가족처럼 돌봐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장이 직접 기내 방송을 했어요. 고생 많으셨다며 이제 안전하게 고국으로 모셔다 드리겠다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내에서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안도감과 감사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륙 직전 창밖으로 본 광경이 잊히지 않아요. 공항 직원들이 배웅하는 모습, 태극기를 흔드는 한인들, 취재진들의 카메라 플래시까지.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이런 정부 대응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보통은 영사 보호 차원에서 변호사를 소개해주거나 면회를 도와주는 정도가 고작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차원이 달랐습니다. 전세기 동원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요. 항공료만 해도 10억 원이 넘을 텐데 주저하지 않고 결정한 거였습니다. 외교적 리스크도 엄청났을 거예요.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런 강경 대응은 자칫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었죠. 국내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납세자 돈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게 과연 옳으냐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선택했어요. 다른 모든 계산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 거였습니다. 항공기가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태극기가 그려진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모든 선입견이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전세기가 이륙한 다음 날 아침, 미국 전역이 한국 이야기로 들썩였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아침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CNN 모닝쇼에서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루고 있었거든요. 앵커가 감탄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전례 없는 신속 대응이라고 극찬했어요. 국제관계 전문가로 출연한 조지타운대 교수는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했어요. 단 나흘 만에 전세기를 동원해서 300명을 귀국시킨 것은 외교사의 길이 남을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국민 보호에 있어서 완벽한 모범 사례라고 했어요. 다른 나라 정부들도 한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투데이쇼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이 보여준 리더십과 효율성에 주목하면서 이런 정부를 가진 한국 국민들이 부럽다고 했습니다. 아침 방송 진행자가 직접 말했어요. 미국 시민이 해외에서 비슷한 일을 당했을 때 미국 정부가 이 정도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요. ABC 굿모닝 아메리카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장면들을 보여줬어요. 공항에서 가족들과 상봉하는 모습, 전세기에 오르며 눈물 흘리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자세히 다뤘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이었어요. 한국의 변화된 외교 스타일을 심층 분석한 글이었습니다. 과거에 한국은 조용한 외교를 선호했지만 이제는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변했다고 분석했어요. 경제 대국에 걸맞은 외교적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강하게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점을 높이 샀어요. 이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라고 봤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내놨어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하드 파워와 결합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K-팝, K-드라마, 한국 영화로 쌓인 문화적 영향력이 이번에는 외교적 협상력으로 발휘됐다고 분석했어요. 문화와 외교가 시너지를 낸 완벽한 사례라고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한국이 경제적 보복을 각오하고도 원칙을 지킨 것은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단기적 경제적 손실보다 국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우선시한 결정이라며 다른 나라들도 배워야 할 가치관이라고 강조했어요. 미국 내 한인 사회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자부심과 감격의 메시지들이 넘쳐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는 자발적으로 축하 집회가 열렸어요. 태극기를 들고 조국 만세를 외치는 모습이 현지 뉴스에 나왔습니다. 한인회 관계자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조국이 이렇게 든든하게 뒷받침해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민 1세들은 특히 감격스러워했어요. 자신들이 떠나온 조국이 이렇게 강해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했습니다. 2세, 3세 한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계라는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이 크게 높아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어 학원 등록이 급증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졸라댄다는 부모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현지 미국인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 정부의 대응을 칭찬하는 글들이 바이럴되고 있었습니다. 트위터에 올라온 한글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정부를 가진 한국인들이 정말 부럽다는 내용이었는데 수만 명이 좋아요를 눌렀더라고요. 페이스북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미국 정부도 한국처럼 자국민을 보호해달라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시민단체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전국 이민자 권익보호연합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자국민을 끝까지 책임진다며 다른 나라 정부들도 이런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어요. 정부의 국민 보호 의무가 무엇인지 완벽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메리칸 시민자유연합에서도 긍정적인 논평을 냈어요. 이민 정책에서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모범적 대응이라고 봤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 같은 국제 인권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어요. 정부의 자국민 보호 의무를 제대로 실행한 역사적 사례라고 극찬했습니다. 학계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한국 사례를 분석하는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중견국 외교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강대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 외교학과에서도 특별 강의를 열었어요. 한국의 외교 역량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국제관계학과는 한국 모델을 교과서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어요. 외교사의 남을 성공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점점 충격이 커졌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특히 제가 참여했던 인권 활동들이 상대적으로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저희는 법적 지원이나 언론 호소 정도가 고작이었는데 한국은 완전히 차원이 달랐습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말로만 인권을 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을 구해낸 거였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이었어요. 국무부에서 한국의 대응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거였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주권 침해나 과도한 압박이라고 불편함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오히려 협조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말했어요.
한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고요.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한미 정상통화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다고 해요. 한국 정부의 국민 보호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의 외교적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어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레벨의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펜타곤에서도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재확인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한미 관계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양당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한국의 대응을 모범 사례로 거론하며 칭찬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도 한국의 결단력을 높이 평가했어요. 민주당 의원들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한국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 같았어요. 한국이 언제 이렇게 강력한 외교력을 갖게 된 걸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런던 사무실과 화상회의를 했어요. 동료들도 모두 한국의 대응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어요. 이제 한국을 완전히 다시 평가해야 할 것 같다고요. 더 이상 미국의 의존적인 나라가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마리아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국의 외교 역량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모든 선입견이 틀렸다고, 이번 일로 완전히 눈이 떠졌다고 털어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제 자신을 근본적으로 다시 보게 됐어요. 30년간 쌓아온 모든 신념과 판단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런던 사무실로 돌아와서 제가 그동안 쓴 논문들을 하나씩 다시 읽어봤어요. 아시아 국가들의 외교적 한계를 신랄하게 비판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제 평가는 가혹할 정도였어요. 미국 의존적 외교, 소극적 대응, 국민보다 국익 우선, 서구식 인권 개념 부족 등등. 지금 보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부끄러웠습니다. 2019년에 쓴 논문 제목이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아시아 민주주의의 한계 경제 성장과 정치적 미성숙의 괴리라는 제목으로 한국을 정면으로 비판했었거든요. 그 논문에서 저는 한국을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외교적으로는 여전히 후진국이라고 혹독하게 평가했어요. 미국의 보호 아래서만 안전할 수 있는 나라라고 폄하했습니다. 국제인권포럼에서 제가 했던 발언들도 하나씩 떠올랐어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집단주의 문화 때문에 개인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었죠. 서구식 민주주의와 인권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었어요. 형식적 민주주의는 갖췄지만 실질적 인권의식은 부족하다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니 오히려 한국이 인권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말로만 하는 인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인권을 보여줬거든요. 제가 그동안 서구 중심적 시각에 얼마나 매몰돼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서구의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문화권의 접근법은 무시했던 거였습니다.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곳곳에 드러났었어요.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정치적 성숙도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었죠. 외교적 독립성도 의문시했어요.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어떻게 독자적인 외교를 펼칠 수 있겠냐고 비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응을 보니 정치적 성숙도야말로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았어요. 신속한 의사결정, 효율적인 실행력, 명확한 우선순위 설정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제가 가장 잘못 봤던 부분은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이었어요. 미국에 종속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당당하게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강하게 주장하는 균형 감각이 놀라웠어요. 이건 고도의 외교적 역량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저는 수많은 나라들을 봐왔지만 이런 외교적 성숙함을 보인 경우는 정말 드물었어요. 대부분은 강대국 눈치 보기에 급급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동안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 가졌던 편견도 문제였어요. 유교 문화권은 권위주의적이고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한다고 단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보니 그게 오히려 한국의 강점이었어요. 신속한 의사결정과 일사불란한 실행력으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지지와 해외 교민들의 연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집단주의 문화가 부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학술 토론회에서도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이 편협했어요. 한국의 민주화는 서구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평가절하했었습니다. 한국 고유의 역동성이나 시민의식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서구의 렌즈로만 바라봤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인 한국 시민들의 성숙한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정부 정책을 무조건 지지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지지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여론 형성 과정도 놀라웠어요.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토론이 줄을 이뤘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견지해왔던 서구 우월주의적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어요. 다른 문화와 체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이었습니다. 특히 인권 분야에서 제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반성하게 됐어요. 서구식 개념과 제도만이 진정한 인권 보호라고 믿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건 훨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인권 보호였어요. 형식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접근법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무시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역사적 경험이었어요. 식민 지배와 전쟁, 분단과 독재를 거치면서 쌓인 국민 보호에 대한 절실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국민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형성된 거였어요. 이건 서구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가치관이었습니다.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 구조도 재평가하게 됐어요. 과거에는 권위주의적 잔재라고 비판했었는데 이제는 효율성의 장점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생명인데 한국은 그런 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어요. 민주주의와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한 거였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제 과거 논문들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오류와 편견이 있었는지 점검했어요. 수정해야 할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거의 전면적으로 다시 써야 할 수준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평가가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부끄러웠던 건 제가 한국을 실제로 제대로 연구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표면적인 자료들과 서구 언론의 보도에만 의존해서 판단했던 거였습니다. 한국어도 할 줄 모르고 한국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 없으면서 함부로 평가했던 제 자신이 한심스러웠어요. 진정한 학자라면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연구해야 하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서구 중심적 프레임에 갇혀서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연구해서 과거의 오류를 바로잡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귀국한 노동자들의 후속 이야기를 취재하면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됐어요. 미국 교민 사회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전세기로 귀국한 노동자들의 가족들이 미국에 남아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이다 보니 생계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 전역의 한인 사회가 자발적으로 나섰어요.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워싱턴 등 주요 도시의 한인회들이 긴급 지원에 나선 거였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애틀랜타 한인회였어요.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다 보니 책임감을 느꼈던 것 같았습니다. 한인회장이 직접 나서서 피해 가족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당장 필요한 생활비부터 아이들 학비까지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한인 사업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한식당, 마트, 미용실 사장들이 모금에 동참하고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는 더 큰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졌어요. 코리아타운 상인회에서 긴급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금을 보냈습니다. 한인 교회들도 나섰어요. 교단을 초월해서 연합 기도회를 열고 헌금을 모아 피해 가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법적 지원에 집중했어요. 변호사들이 자원봉사로 나서서 향후 법적 문제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시카고 한인사회는 교육 지원에 신경 썼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간 아이들의 학업에 차질이 없도록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워싱턴 DC 한인회는 정치적 로비에 집중했어요.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인 2세, 3세들의 참여였어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젊은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거였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금 캠페인을 벌이고 현지 언론에 기고문을 써서 한국의 입장을 알렸어요. 영어가 능숙한 장점을 살린 거였죠. 한국계 미국인 정치인들도 움직였어요. 연방 하원 의원부터 지방의회 의원까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한인 학생회들도 연대했어요.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등 명문대 한인 학생회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지원 활동을 벌였습니다. 놀라운 건 지원이 금전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정서적 지원과 재취업 도움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원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 노동자들을 위한 재취업 네트워크도 구축됐어요. 한국의 대기업들과 연결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특히 현대차 본사에서 특별 채용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 LG, SK 등 다른 대기업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였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이어졌어요. 고용노동부에서 특별 재취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업훈련부터 창업 지원까지 다양한 옵션을 제공했어요. 단순히 일자리만 찾아주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한 거였습니다.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도 국가에서 지원했어요. 구금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충격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가족들의 미국 내 체류 문제도 해결됐어요. 비자 연장이나 신분 변경에 필요한 법적 지원을 정부에서 직접 나섰습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완전히 새로운 한국을 발견했어요. 정부의 대응도 놀라웠지만 민간의 자발적 연대는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한인 사회의 이런 연대의식은 단순한 동포애를 넘어서는 차원이었습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원 네트워크가 하루아침에 구축된 거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세대를 초월한 참여였어요. 1세 어르신들부터 3세 젊은이들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로 뭉친 모습이 정말 놀라웠어요. 평소에는 세대 갈등이나 문화적 차이로 소원했던 사람들도 이때만큼은 하나가 됐습니다. 한인 언론들도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중앙일보 미주판, 한국일보, 코리아타임스 등이 연일 관련 소식을 보도하며 여론을 이끌었습니다. 영어 매체들에도 적극적으로 기고했어요. 한국의 입장을 현지 사회에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교민 사회의 정치적 영향력도 새롭게 발견하게 됐어요. 생각보다 훨씬 조직화돼 있고 네트워킹이 잘 돼 있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 협회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했고 의사협회에서는 의료 지원을 약속했어요. 한인 상공회의소에서는 긴급 생계 지원 기금을 조성했고 한인 교육자 협회에서는 자녀 교육 문제를 도왔습니다. 이런 모든 활동이 정부의 지시나 요청 없이 순전히 자발적으로 이뤄진 거였어요. 민간 차원의 놀라운 조직력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사례 중 하나는 시애틀의 한 한인 가정이었어요. 자신들도 어려운 형편인데 피해 가족을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생활하겠다고 나선 거였습니다. 플로리다의 한인 교회에서는 매주 특별 헌금을 걷어서 꾸준히 지원금을 보냈어요.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텍사스 한인회에서는 아예 장학 기금을 만들었어요. 피해 가족의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저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 문화적 성숙함을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를 돕는 공동체 의식이 살아있는 거였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참여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는 2세, 3세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건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들은 한국어를 잘 못해도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도 혈통적 연대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런 정체성 의식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교민 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정부는 큰 틀에서 지원하고 교민들은 세부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 분담이 완벽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평소에도 긴밀한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생하게 볼 수 있었어요. 문화적 영향력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K-팝이나 K-드라마를 통해 한국에 호감을 갖게 된 현지인들도 지원에 동참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문화의 힘이 정치와 경제를 넘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됐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성숙한 공동체였습니다. 한 달 후 런던에서 열린 국제인권 포럼에서 저는 기조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주제를 완전히 바꿔서 한국 사례를 다루기로 했어요. 발표장에는 전 세계 인권 전문가들과 정책 이반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연단에 올라서는 순간 떨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신념을 공개적으로 뒤집어야 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에 입을 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나는 올리비아 스콧이라고 말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30년간 인권법을 연구해온 학자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지난 한 달간 미국에서 목격한 것이 제 모든 믿음을 바꿔놓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했다고 인정했어요.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강하게 나서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어요. 서구의 권위 있는 학자가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는 모습에 놀란 것 같았어요. 저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 모든 예상을 뒤엎었다고 말했어요. 나흘 만에 전세기를 동원해서 300명을 구해낸 것은 인권사의 길이 남을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외교적 성과가 아니라 인권의 본질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말로만 하는 인권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구하는 인권이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정부의 우선순위였다고 말했어요. 비용이나 외교적 부담보다 국민의 생명과 존엄성을 먼저 생각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인권 국가의 모습이라고 평가했어요. 형식적인 제도나 법률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호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작은 나라라 생각했지만 그들은 국민을 위해 미국과 맞섰다고 선언했어요. 한국은 이제 세계 인권의 새로운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배워야 할 모델이라고 강조했어요. 특히 서구 중심적 사고의 한계를 지적했어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서구의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의 본질은 문화나 제도를 넘어서는 보편적 가치라고 말했어요. 한국이 바로 그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한 부분은 실행력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률이 있어도 실제로 행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나라라고 평가했어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정부라고 말했습니다. 민간 사회의 자발적 연대도 언급했어요. 정부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 움직이는 성숙한 시민사회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역량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강조했어요.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인권의식까지 갖춘 완전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곧이어 전체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 소리가 몇 분간 계속됐어요. 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이 났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어요. 첫 번째 질문은 프랑스 국립인권연구소의 뒤퐁 박사였습니다. 정말로 서구의 인권 접근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실행 방식에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신속함과 효율성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막스플랑크 인권연구소의 밀러 박사는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유럽 각국도 한국 모델을 도입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했죠. 저는 문화적 차이는 있지만 핵심 원리는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답했어요. 신속한 의사결정과 실행력은 어디서든 필요한 덕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휴먼 라이츠 워치의 존슨 연구원은 정치적 관점에서 질문했어요. 한국의 대응이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국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답했어요. 자국민 보호에 있어서 한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와세다 대학의 다나카 교수는 아시아적 관점에서 질문했어요. 한국의 성공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아시아 국가들의 자신감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어요. 서구 모델을 무조건 따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서울대학교의 김 교수가 질문했어요. 앞으로 한국이 더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성과를 세계에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답했어요. 겸손함도 좋지만 이런 우수한 사례는 인류 전체의 자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질의응답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개별적으로 찾아왔어요. 대부분 한국 모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인권 담당관은 공식적인 협력 채널을 만들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한국의 전문가들을 브뤼셀로 초청해서 정책 자문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관계자는 한국 사례를 모범 사례로 등재하고 싶다고 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폐회 만찬에서 저는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이들의 겸손한 자세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대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서구의 권위 있는 학자가 이렇게 솔직하게 평가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제가 배운 게 더 많다고 답했어요. 편견 없는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학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크게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런던 사무실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어요. 한국을 중심으로 한동아시아 인권 연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50살이 넘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서울대학교와 공동연구협정도 체결했어요. 매년 한 학기씩 서울에 머물면서 현지 연구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제가 쓴 새로운 논문들은 국제학계에서 큰 관심을 받았어요. 특히 한국 모델의 우수성을 다룬 연구들이 여러 저널에 실렸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논문은 인권 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 사례를 통해 본 실용적 접근법이었어요. 현재까지 인용 횟수가 1000회를 넘었습니다. 유럽 여러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어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소르본, 하이델베르크 모든 곳에서 한국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각 강연마다 청중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특히 젊은 학자들과 학생들이 새로운 관점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독일 대학원생이 저에게 말했어요. 교수님 덕분에 아시아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이제 한국에 가서 직접 연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한 젊은 연구자는 더 나아가 한국학 전공으로 바꾸겠다고 했어요. 한국의 정치 시스템과 시민사회를 깊이 연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건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 나라에서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거든요. 영국 외무부에서 재외국민 보호 매뉴얼을 개정할 때 한국 사례를 참고했어요. 신속 대응 체계와 전세기 동원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해외 독일인 보호를 위한 특별 기금을 조성하고 긴급 대응팀을 확대했습니다. 프랑스는 더 적극적이에요. 한국 정부와 MOU를 체결해서 위기 대응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기로 했습니다. 네덜란드는 한국식 교민 네트워크 구축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민관 협력 모델을 배우기 위해 연구단을 한국에 파견했습니다. 국제기구들의 변화도 눈에 띄어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모델을 공식 모범 사례로 채택했습니다.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에 한국식 접근법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효율성과 신속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편했습니다. 국제이주기구에서도 한국의 자문을 구하고 있어요. 이주 노동자 보호 정책 수립에 한국의 경험을 반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변화도 컸어요. 연구 방법론부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현지 조사와 직접적인 경험을 가장 중시해요. 책상에서만 하는 연구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아무리 많은 자료를 봐도 실제 현장의 생생함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편견을 갖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해요. 서구 중심적 사고에 빠지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이런 경험을 꼭 전달해요. 고정관념의 위험성과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첫 강의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작은 편견 하나가 얼마나 큰 진실을 가릴 수 있는지, 겸손한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한국과의 인연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매년 2번씩 한국을 방문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저를 명예 고문으로 위촉했어요. 재외국민보호정책 수립에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입니다. 한국 학자들과의 공동 연구도 활발해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만 5개가 넘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프로젝트는 글로벌 시민보호 모델 연구예요. 한국의 성공 사례를 다른 나라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거죠. 이 연구 결과는 내년에 책으로 출간될 예정이에요. 제목은 작은 나라의 큰 리더십, 한국이 보여준 국민 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벌써부터 여러 나라에서 번역 출간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애틀랜타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이었어요. 학자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자세로 연구에 임할 생각입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한국이 저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줬어요. 국민을 지킨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 정부와 시민이 하나 되는 힘, 그리고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까지. 하늘길로 돌아온 300명의 웃음 속에서 저는 진정한 국격이 무엇인지 봤습니다. 그것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었어요. 태극기가 그려진 전세기가 구름을 가르며 날아오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작은 항공기 안에 담겨 있던 한국의 진짜 힘을 이제야 알겠어요. 국민을 지킨다는 말, 한국은 그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세계 역사를 다시 쓰게 했어요.